어서 오세요.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운영위원 이은선, 운영위원 천수호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멋진 옷을 입고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창작 처방전을 내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창작 처방전이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지금 창작 노하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라는 건데요. 그러면 은선 작가, 우리 이걸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까요? 시, 소설, 수필, 동화, 동시 이렇게 분야나 장르들이 나누어져 있지만 창작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어떤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나만의 글을 쓰는 방법은 원론적으로는 다 같지 않을까 싶어서 공통 질문을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선생님, 그러면 창작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창작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시 창작 그러면 묘사로 시작해서 진술로 끝난다 이렇게 말들 합니다. 그래서 시의 제재를 선택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보려고 해요. 묘사와 진술과 그리고 말에서 출발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를 떠올려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말에서 출발할 때는 어떤 말이 떠올랐을 때 그 말에서 그 다음 말들을 깊이 떠올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말이 만들어졌으면 또 그 말에서 그 다음 말을 생각해 보는 방식으로 해서 행이 진행이 되고 또 연이 진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묘사의 방식은요, 사물을 대상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은 섬세한 관찰을 통해서 사물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우리 객관적 상관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서술하는 게 아니라 어떤 다른 물건을 통해서 다른 대상을 통해서, 그죠? 감정이입인가요? 감정이입도 돼야 되겠죠? 네네. 옛날에 제가 한 언어 영역 했거든요. 아, 네. 역시 똑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세 번째네요. 네. 그것은 사건에서 출발합니다. 그죠? 그래서 진술 같은 경우는 작가가 어떤 것을 깨달았을 때 직접 토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묘사보다는 훨씬 더 주관적이죠. 그렇지만 어떤 그 상투적인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은 조금, 그리고 또뭐 개인적인 넋두리라든지 그리고 또 피상적인 거라든지, 그리고 너무 자기 중심적인 사고 같은 것은 조금 벗어나야 되겠죠. 네. 은선 작가가 우리 시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소설도 마찬가지죠, 그죠? 사실 다르진 않아요. 네. 크게. 왜냐하면 큰 테두리 안에서 문학이라는 장르가 같고, 사실 네. 소설이든 시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맞아요. 네.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사람 마음 다 똑같다고. 그러면 그 소설 창작이라는 게 어떤 건지 좀 말해 주세요. 네.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것과 같이 시랑 소설의 창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마음, 나의 태도인 것 같아요. 창작이란 무엇인가라고 가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종종 질문을 하는데 가끔 전 이런 질문을 해요. 지구가 태어나고 천지가 창조된 이후에 과연 새로운 것이 있을까? 우리는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나타내고 그려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일 뿐이다. 나만의 발견이다. 라고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죽기까지 희노애락 애호욕을 가지고 우리가 사실 일희일비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남는 상처나 어떤 기억들이 우리를 쓰게 하고 살게 하는 것 같은데요. 지구상에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남의 것이 아닌 이상 내가 나의 글을 쓸 때는 그것만이 새로운 것이고 그것만이 나의 창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좀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소설 창작이라고 하면 사실은 일단 허구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는데 그렇죠. 네. 우리 참 아이러니하게도 그 허구 속에서 되짚어서 생각했을 때 가장 삶의 진실과 인간의 애증 그리고 애오 욕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야기 처음 중간 끝에 이야기이되 나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쓰고 싶은 이야기가 들어갔다면 그것이야말로 소설이 아닐까 싶습니다. 선생님, 근데 창작에서 이제 객관적 상관물, 소재, 시를 이제 썼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제목이 아닐까요? 그렇죠. 시에서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예. 네. 제목은 주로 이제
제목부터 먼저 정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시를 다 쓰고 나서 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어요. 소설은 제목을 어떻게 정해요? 그러니까 제목이 올 때가 있어요. 그렇죠. 네. 유빈이의 숲이나 선생님 그거 또 뒤- 그 제목부터 유명한 왔어요? 소설집 유빈이의 숲, 네네. 발칙한 넘버 나인 뭐 이런 것처럼 그건 그럼 제목부터 먼저 온 거예요? 네 제목이 먼저 올 때가 있고요. 네. 쥐어짜도 제목이 안 올 때는 등장 인물의 이름을 갖다가 제목으로 지어놓는 그런 경우도 소설 많죠. 네, 네네네. 많고 선생님 제목을 특별히 연구하시는 편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목은 굉장히 즉흥적으로 듣는 여기 뒤에 보면 우울은 허밍 그리고 선생님의 시집 아주 붉은 현기증 사실 이런 것도 독특하고 굉장히 기억에 남는 제목이긴 한데 사실 프로 작가들은 이렇게 제목 가지고 자유자재로 노는 것 같지만 우리들도 제목 가지고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네, 엄청 고민을 많이 하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름 함부로 짓는 것 아니듯이 제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네. 아니면 뭐 철학관이라도 찾아가서 소설의 사주도 좀 보고 그럼 좋을 텐데 네. 그러기가 어려우니까 평소에 네. 메모를 많이 하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연상되는 생각들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드리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선생님 그러면 이제 시를 썼고 제목을 지었으면 맨 마지막으로 퇴고를 해야 될 텐데요. 네. 퇴고를 점검하는 방법을 잘 소개한 책이 있어요. 그 이승복 시인의 모아나스라는 책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체크하라라고 하는데 좀 기니까 저는 좀 줄여서 한 6가지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예. 네. 만약에 시를 썼는데 너무 복잡해서 흐름이 잘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이렇게 내 말이 논리적으로 잘 깨어지고 있는지 행과 행 사이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머릿속에 시를 썼는데 그림이 잘 안 그려지거나 마치 안 깎은 연필 것처럼 이렇게 뭉툭할 경우에는 좀 더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다시 그려주면 좋겠죠. 그리고 내가 시를 썼는데 내 옷 안 같고 그죠? 빌려 입은 옷 같고 이런 느낌이 드는 경우 있죠. 네, 그런 경우는 아마 수사가 좀 화려할 수 있어요. 너무 화려하게 내가 수사를 쓰지 않았나. 그리고 또 내가 너무 뻔한 말장난을 하진 않았나? 또 억지로 짜맞춘 느낌은 아닌가? 이런 체크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처음부터 내가 하려고 하는 말이 다 보이는 경우 있죠. 그렇죠. 네, 시는 다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또 긴장을 주면서 그런 여백으로 또 처리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 시를 왜 썼는지 이렇게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돼요. 다 쓰고 나서 그래서 왜?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고 한 번 더 그에 대한 대답이 나올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엔 끊임없는 자기 검열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렇죠. 거죠. 원전 작가가 어떻게 하는 편인가요? 저 되게 무식하게 해요. 어. 오타가 하나라도 나오면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서 다시 쳐요. 그냥 남의 소설이든 제 소설이든 필터를 자주 하는데요. 은근히 이게 요즘 세상에 도움이 되는 게 스마트한 세상이 된 다음부터 사람들이 깊게 진득하게 앉아서 뭔가를 생각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자기 소설을 필터해라.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일단 다시 쳐봐라. 고쳐지는 게 분명히 있을 것이다. 되게 겁낼 것 같아요. 지금 또 다시 쳐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 네. 근데 저는 그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보기 싫은 내 글 왜 남한테 보게 해서 눈 버리게 하느냐. 저는 붉은 코끼리라는 서울신문 신춘문예 당선작을 100번 넘게 쳤어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정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건 좀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고요. 일단 소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일단은 쓰셔야 됩니다. 초고를. 그런 다음 처음, 중간, 끝 세 줄로 정리하실 수 있어야 돼요. 처음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고 두 번째 중간에는 어떤 부분이 나오고 세 번째 끝에는 무엇이 나올지 사건 중심으로 나열을 한 후에 위기나 갈등을 다시 넣어서 플롯 정리를 그러니까 줄거리 정리를 한번 해보라고 저는 권하는 편입니다. 맞아요. 자기가 써놓고도 어떨 때는 헷갈리잖아. 그죠? 네네. 맞아요. 그런 정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A4 10장, 20장 정도 넘어가다 보면 사실 글 쓰는 사람도 길을 잃어요. 그럴 때 훌륭한 길잡이가 되기 위해서 줄거리를 정리하라고 말을 합니다. 아, 네. 좋습니다.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인풋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이 그렇죠. 읽어야 네, 되잖아요. 네, 네.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실 만한 책이 좀 있을까요? 네,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교재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오교원의 현대 시작법입니다. 그거는 네. 이제 그 학생들이 잘못 쓴 경우들을 예시로 많이 들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범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도 많이 보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테드위주의 시작법. 이거는 이제 시 쓰는 분뿐 아니라 산문 쓰는 분에게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꼭 사봐야겠네요. 네네네. 그리고 이성복 시인의 모아놔서도 굉장히 시 쓰는 걸 상징적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시를 쉽게 이해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소설 창작에 도움이 되는 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런 얘기를 좀 해요. 읽기 쉬운 책, 쓰고 싶은 책, 끝내 읽어야 할 책. 세 종류로 나눠서 읽기 쉽고 언제나 접할 수 있는 책, 그리고 정말로 내가 이 정도는 쓰고 싶은 책, 그리고 사실 헤겔의 미학산책인가요? 네. 처럼 한 30년 걸려서 읽어야 되는 책, 그렇게 나눠서 읽으라고 하지만 저는 사실 쉽게 말해서 시집 한 권, 소설책 한 권, 그리고 아주 어려운 책 한 권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삶의 향기가 문학이 됩니다.